70년 전 그날, 마침내 우린 눈앞에 닥친 비극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 대표단은 3개 국어로 된 정전협정서에 서명한다. 소요 시간은 단 10분. 악수도 기념 촬영도 없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3년간의 전쟁이 멈췄다. 이 정전협정서에 정전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군사 분계선의 위치가 담겨 있다.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의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사실 이 내용이 그 뒤에 많은 희생을 만듭니다. 접촉선을 하니까 접촉선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상방 간에 많은 교전이 고지정탈전이 벌어져서 53년 휴전협정을 앞두고 사실 가장 많은 희생이 났던 어떤 그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그어진 약 250km의 군사 분계선. 파주 임진강 북쪽에서 시작해 개성 인근 판문점을 지나 철원, 평가, 금성, 인제, 고성까지 이어진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선을 긋기 위해 고지는 숱한 죽음들을 끌어안았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첫 만남이 이곳 개성에서 이뤄졌다. 송악산 기슭에 위치한 고급 요릿집 내봉장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 회담을 먼저 요청한 건 공산군이었다. 북중 쪽에서는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던 때였거든요. 완전히 남쪽을 다 점령할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전면적으로 완전히 후퇴를 해서 다 빼앗길 뻔했었고 38선 근처에서 전선이 이제 교착 상태에 이를 것이 분명해지자 일단 이 선에서는 멈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앉았을 때가 바로 회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회담장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장한 병력을 회담장 곳곳에 배치한 공산군은 회담이 열리기 전 유엔군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북쪽에서 유엔군 쪽에게 회담 대표단이 이제 올 때 표시를 해라. 그 표시가 바로 뭐였냐면 차량에 백기를 다는 것이었어요.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말에 이를 수용한 유엔군.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했다.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패전의 당사자인 것처럼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었는데 막상 회담장에 가서 앉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유엔군 쪽 대표단의 의자의 높이가 북중 쪽보다 한 10cm는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끊임없는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그 정전 협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51년 7월 10일 이후부터 사실 회담 의제 가지고 많이 상호 간에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설정을 위해서 이제 상호 간에 또 치열한 협상의 그 줄다리기를 했죠. 당시 회담장에서 양측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38도선을 쌍방 사이에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쌍방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 위해 38도선으로부터 10km씩 후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제에 동의할 수 있는가? 당신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첫째,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제공권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주변 수역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한반도의 재제공권을 장악했다는 근거로 유엔군이 주장한 군사 분계선은 기존 38선은 물론 현재의 전선보다도 30에서 50km 더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럼 당시 미국의 입장은 우선 미군이 그 1951년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반격에 크게 성공해서 전선을 북쪽으로 많이 밀어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실제로 공격에 주력을 담당했던 중국군이 이 반격에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이미 중국군 지상군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자신들이 보기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또 진격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다음 날 이어진 회담에서 공산군은 맹비난을 쏟아낸다. 나는 어제 놀랍게도 황당한 당신의 발언을 듣고 빨강, 파랑, 검정색 펜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세계의 선이 그어진 지도를 보았다. 당신이 여기 온 실제 이유가 그런 터무니없고 오만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인가? 할 말을 다 했는가? 이상이다. 공산군 측에서는 이게 현 전선이 아니고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50km 이상씩을 군사분계선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마오쩌둥의 기본 입장은 무조건 38도 선에서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리죠. 정전회담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었다. 그러자 유엔군은 대규모 공세를 감행한다. 평양을 비롯한 원산의 주요 항구 및 군수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항공 폭격과 함포 사격을 진행한 것이다. 이미 지난 공세에서 철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 전선을 북상시켜 놓은 유엔군. 이번 추계 공세에선 동부 전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 동부에서는 이제 흔히 이거 펀치볼이라고 부르는 양구의 해안면 일대 여기를 장악하기 위한 이제 가칠봉 전투 등이 바로 전개가 되고 가칠봉 전투 바로 직후에 바로 이제 월비산 그리고 3.5.1 고지 전투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월비산이 이 일대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를 점령하면 동해에 있는 낮은 지대, 그다음에 남강 일대에 있는 강의 개알지, 금강산 일대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조명하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동해안 지역을 전담하던 국군 1군단은 월비산을 탈환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10월 12일 06시를 기하여 월비산을 공격한다. 제1기갑연대는 3.5.1 고지와 월비산을 탈취하라. 개전 초기 안강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수도사단은 양면작전에 나선다. 먼저 1기갑연대와 미군의 포병대대 그리고 함대가 일제히 포문을 열어 월비산을 집중적으로 강타하는 동시에 이 대대가 3.5.1 고지로 진격한다. 그동안 1대대는 261 고지를 점령한 뒤 이 대대를 엄호해 3.5.1 고지의 탈환을 돕는 작전이었다. 당시 수도사단엔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비장의 무기도 있었다. 당시 미군 보병사단이 보유했던 가장 큰 화력, 즉 155mm 곡사포는 사단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막대한 사거리와 화력을 가진 포였어요. 미군의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국군의 최초의 155mm 곡사포 포병대대가 창설되어서 실전에 투입된 것이 월비산 탈환 전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전투였습니다. 1951년 10월 10일 당시 최대 화력을 가진
155mm 곡사포 포격으로 시작된 기습. 미군의 함포도 화력을 보탰다. 끊임없는 포사격으로 진지를 초토화시킨 뒤 돌격하는 지상군. 술탄 딱 저거 하고 대망촌 딱 신랑에서 딱 하고 살살 올라가죠. 분대장이 돌리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야 소리를 지르죠. 아주 그냥 뭐 자기 배에서 나오는 소리 갖다 이야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뛰어나가면서 술탄 던지고 막장 예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 자들도 이렇게 딱 지형 들여 마주 갈리잖아요. 그럼 서로 거기서 이제 전투가 이제 막 서로 붙고 이제 그러죠. 거대한 함성 소리와 함께 펼쳐진 교전. 3.5.1 고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야, 참 자들이 얼마나 그냥 그 고지를 안 베끼려고 참 우리 낙자까지 이제 그 탈환하려고 공격에 올라가고 아이고 그 3.5.1 고지 전투에서 그 우리 중대장이 전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 분대장도 전사했고 뭐 많이 모두 저 희생자가 많이 났죠. 그러면서도 탈환했어요. 기습은 성공적이었다. 단숨에 3.5.1 고지와 2.6.1 고지를 탈환한 국군은 곧바로 월비산으로 향한다. 최종 10월 15일 날 이 월비산을 그야말로 백병전을 통해서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데 추계 공세로 계속 북한군을 북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니까 공산 진영에서는 이 힘으로 자꾸 이렇게 유엔군이 치고 올라오니 이거 협상을 해서 빨리 좀 또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압박이 결국은 공산 진영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열린 정전회담은 유엔군의 제의로 장소를 옮겨 판문점에서 진행됐다.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판문점에 모인 양측 대표단. 군사 분계선을 신속히 합의하기 위한 토의에 들어갔다. 본과 대표단은 제의 의제에 합의하고 현재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정하며 군사 분계선에서 2km 떨어진 2개의 선을 비무장지대의 남쪽과 북쪽 경계선으로 설정했다. 전선으로 하자라고 이제 북한, 중국 쪽에서 나름 자신들의 38선안을 양보를 한 거죠. 네, 전선으로 했는데 전선으로 하자고 했더니 유엔군 쪽에서 그렇게 하자니 개성을 북한에 내주게 되는 셈인 거예요. 개성은 전쟁 전에는 38선 이남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 상징성, 개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군 쪽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북중이 38선 안을 양보한 거잖아요. 1951년 11월 27일 실제 전선을 기준으로 하는 군사분계선 협상 가조인식이 열렸다. 당시 그어진 임시 군사분계선을 나타낸 지도. 그런데 한 달 전 국군이 탈환했던 월비산이 북방 한계선 너머에 위치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최종 27일 날 쌍방이 사인을 해서 현재 그 상태에서 전쟁이 쫙 멈췄거든요. 한 달 동안. 북한은 그걸 알고 그걸 노렸던 거죠.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이후 대규모의 전투작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정전협상이 되어서 임시군사분계선이 딱 쳐지는 그 순간은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중요한 고지를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월비산에 총력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몰아넣은 거죠. 월비산을 빼앗기 위해 20여일간 유사한 지형에서 유격조, 파괴조, 어모조를 나눠 특수훈련까지 마쳤다는 북한군. 국군의 전초선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북한군이 남진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그 남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지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금강산은 빼앗겨도 월비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일가를 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비산을 점령한 북한의 다음 타깃은 바로 3.5.1 고지였다. 남하를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고지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3.5.1 고지는 약 2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피해 전장이 된다. 일전 일태의 숨가쁜 공방전은 정전 직전까지 이어졌고 3.5.1 고지의 주인은 수없이 바뀌었다. 혈전 속 불타버린 광활한 평야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지만 전쟁이 남긴 후유증은 쉬 사라지지 않는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3.5.1 고지 한가운데 있었다는 손기태 씨. 그의 기억 속 3.5.1 고지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3.5.1 고지로 가는데 그 군대라고 서로 막 기어나거든. 교대하거든. 인마들 하는 말이 사자고지라 이거요. 3.5.1 고지가 사자고지래. 사람 잡는 고지래요. 포탄이 터지며 시작된 전투. 서로를 죽고 죽이는 혈투 끝에 쓰러져간 전사들. 아군의 희생만큼 적군의 희생도 컸다. 하도 인민들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게 환해요. 남은 거 없어. 그래서 서복서복한 이 흙을 모아놨는데 흙이 다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뭐야 하는데 그 인민군이에요. 인민군 주고 난 것 덮어놓은 게. 고지를 덮을 정도로 넘쳐난 시신들. 3.5.1 고지엔 한없이 처참한 비극만이 존재했다. 3.5.1 고지가 3.5.6 고지랍니다. 하친내 사격을 많이 하고 또 이 공군 지원을 막 받잖아. 포탄을 다 막. 적들은 소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3.5.1 고지는 내어줄 수 없다고 지적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100여 척의 군함들이 3.5.1 고지의 적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쟤들이 한번 공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마어마한 화기가 또 날라와요. 한번 사용을 했다면 한국 배가 막 쏟아져. 활이. 150여 문의 아군 포들이 3.5.1 고지의 적들에게 일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기습을 2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2번 당했는데 그 파견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190명 된답니다. 기습을 당하고 나니까 70명 남았어요. 순식간이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을 잃은 슬픔. 그의 일기장엔 전쟁이 가져온 비극만이 빼곡했다. 기습이 끝나고 나가보면 인민군이 사체와 그들 중 부상을 당해 팔다리가 잘린 사람 등 다수를 노획했다. 인민군 못지않게 한국군도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전쟁은 너무나 처절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전쟁의 순간들. 참혹한 전장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나라를 위한 그 마음 때문이었다. 나라를 잃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네는 그 외정때를 걸쳐서 나라를 훔치 뺏겨가지고 살았던 그 생각을 하면은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것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이 국국을 위해서는 아주 발벗고 나셔야 되는 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였다. 처절하게 3.5.1 고지를 지킨 국군.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철저한 방어에 부딪혀 번번이 역습에 실패한 북한군은 3.5.1 고지를 빼앗기 위해 새로운 기습작전을 펼친다. 3.5.1 고지를 지키던 정창호 중대장의 수기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군은 3.5.1 고지를 연해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정찬호 대위가 근무할 당시에는 약간의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B고지에서 3.5.1 고지 방면으로 땅굴을 파고 있었던 징후를 식별했던 거죠. 일소대 진지에 가서 해가 뜨기 전에는 희게 보이다가 햇볕에 쬐이면 검게 변색하는 현상을 계속 관찰하였다. 위치를 바꾸어 가며 눈이 뚫어지게 보곤 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적이 지하 땅굴을 타고 들어오다가 거리가 멀어지니 공기가 희박하여 저기에다 공기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는 몰살당하고 연대의 방어 임무는 와해된다. 그러던 찰나에 북한군의 귀순병이 오게 됩니다. 그 귀순병의 진술에 의하면은 북한군이 실제 갱도를 파고 있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3.5.1 고지 밑에까지 뚫고 와서 폭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부터 항공기의 공중 촬영으로 B고지 후사면에 땅굴의 입구가 있음이 확인되어 연일 그곳에 대한 공중 폭격이 실시되었다. 함포 사격이 계속되었으며 연대에서는 약 400명의 노무자를 급파하여 넓이, 높이 각 3m 정도의 땅굴을 파기 시작하였다. 3.5.1 고지로부터 북쪽으로 5km 정도의 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3.5.1 고지나 월비산을 획득하게 되면 고성과 남강 일대 전체를 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이 월비산을 발판으로 해서 다음 지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술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북한군도 이 지역을 탈환해서 사수하라고 했고, 우리도 이 지역을 탈환해서 사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뺏고 뺏기는 혈전 속 지상군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인 무스탕이 3.5.1 고지 위로 날아올랐다. 당시 F-51D에 몸을 싣고 지상군 엄호 작전을 펼쳤던 출격 조종사 이학선 씨. 그에게 3.5.1 고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장이었다. 3.5.1 고지 첫 번에 나간 것이 편대가 저기 넉 대가 나갔는데요. 이 북쪽에 여기 굴을 파가지고 여기다 포를 저기 내서 쏘고, 또 끝나면 또 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장을 하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정찰 비행기가 저 T6라고 그러는데 저 비행기가 위치를 다 확인을 해줘요. 어느 시점에 알았다 하면은 그때 이제 넉 대가 이제 공격. 그때는 폭탄이 아니고 라켓도만 공격. 그 굴이 굉장히 큰데 그 굴 안에 라켓가 들어가면은 안에 폭삭 파괴가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한 F-51D는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을 펼친 것으로도 유명한 전투기다. 카리바 50이라고 해도 포죠. 기관포. 그 포가 6문에 탄알이 3철발. 그리고 라켓도는 100파운드씩 3개, 양쪽에 3개, 6개. 전차, 또 자동차는 완전히 저기 불해가 돼버리고요. 500파운드 폭탄이 2개, 1000파운드. 이 폭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우빌딩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그 하나가 날아갈 정도로 화력이 셌습니다. 지상군의 지원 요청으로 1952년 10월 28일 3.5.1 고지에 첫 출격한 공군은 적진을 초토화시키며 그 위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나라 공군의 위력이 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 공군은 22대 정도의 항공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훈련을 받고 있는 그 학생 조종사들이 탑승해서 폭탄 2개씩을 들고 실제 전선에서 눈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전 초기 우리나라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당시 한국 공군에게 한 250kg 정도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것이 10대의 F-51D입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10명의 조종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가져온 F-51B는 고지를 사수하고 탈환하는 고지전에서 무수히 많은 활약을 펼친다. 3.5.1 고지전에서만 1,500회가 넘는 출격을 감행했다. 고지전 특성상 적과 아군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종사들이 눈으로 식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가까이 내려가서 적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적에게 큰 손실을 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아군 조종사들은 적의 혐왕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최대한 정확히 적을 요격하기 위해 목숨을 건 저공 비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출격 조종사들. 용맹함으로 고성 바다 위를 주름잡던 그들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그중엔 공군 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출격 조종사 이배선 씨도 있었다. 92차례 적진으로 출격하며 사선을 넘나들었던 그는 당시 참여한 작전 중 70%가 이곳 3.5.1 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저기 3.1 고지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가 이곳을 잊지 못하는 건 1953년 3월에 일어난 36번째 출격 작전 때문이었다. 동기생 임택순 중이하고 같이 여기 출격 왔다가 임택순이가 지산 포화로 인해 추락해서 전사한 곳입니다. 3.5.1 고지 전투 항공지원 작전을 펼치다 적의 대공포에 피격돼 전사한 전투 조종사 임택순. 아주 좋은 성격의 조루가 그날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리 어디 섭섭하면서리 생각이 나네요. 첫 출격부터 마지막 전투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온 그의 전투 일지엔 바로 눈앞에서 친구를 잃은 그날의 황망함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임주희 전사를 보았다. 아무담포가 폭파한 줄만 알았던데 결국은 이봉기는 영원히 가버렸다. 3.5.1 고지 전투에서 쏟아지는 북한군의 대공포 사이를 누비며 작전을 전개하던 6명의 전투 조종사가 전사한다. 다 우리 또래 21, 22 이런 상태에서 애석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랑스럽고 그분들의 노력,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지금이 우리들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영공을 지킨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배였던 이들의 넋을 기려본다.
돌아오지 못하고 사냐에 흩어진 젊은 병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그는 오늘도 펜을 들었다. 90의 나이에도 그 고지에서의 기억만큼은 칼처럼 선명하다. 3월 고지 전투 6월 1일 영시를 기해 적은 전 화력을 동원한 공격 준비 사격을 하면서 3월 고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고지를 뒤덮은 포화 속 안타까운 죽음만이 늘어갔다. 그때 보병들이 다 죽었지. 그러니까 보병이 일개 중대 그러면은 보통 120명이죠 그때. 그런데 그때 그 3월 고지 전투가 끝나고 호속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18명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거기서 다 그냥 죽고 부담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랬겠지. 피아의 필사적인 교전에서 계속되는 포사격에 포신은 달아올라 포탄을 장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사격이 계속되었다. 사격 제한에 맞추어 사격하면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근탄이 생겨 물동이로 물을 운반하여 포신에 부어 냉각시키면서 사격을 하고 눈코 뜰 새 없는 사격으로 포탄을 장전하는 포수가 정신착란으로 포상을 이탈하여 진지내를 돌아다니는 소동도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원고지에 꾹꾹 눌러 담은 그날의 포화는 참담했다. 흘러버린 세월에 눈앞이 흐려져도 그가 펜을 놓을 수 없는 건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 당시에 죽어간 전우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잊지 않고 그 사람들 덕으로서 우리가 이마한테 살고 있는 걸 갖다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지 내가. 수많은 희생과 맞바꾼 필사의 방어에도 계속된 역습에 피탈당하고만 3.5.1 고지. 당시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보통 그 아군이 고지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 저지대에서 공격해오는 적에 비해서 항상 유리할 거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3.5.1 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형의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 방어에도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북한군이 고지대들을 장악한 상태에서 3.5.1 고지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높이도 이제 낮으니까 북한군에게 감시를 상시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5.1 고지는 또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많은 병력을 배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최대 1개 중대 정도가 한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군은 3.5.1 고지를 지키면서 항상 이 악전고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48일 동안 이어진 뺏고 뺏기는 혈전 속 3천여 명에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반도의 남쪽 끝 제주. 전쟁 당시 이 섬은 최후의 피난처이자 동시에 강한 병사를 육성하는 곳이었다. 형님 그 아나지쿠가 이 비석 닮은 거 이거 모슬포 훈련소 상일 때 육군 제1훈련소 정문입니다 이게.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는 육군 제1훈련소. 기둥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원래 대구에 있던 육군 제1훈련소는 일사후퇴 당시 이곳 제주로 옮겨졌다. 조용하던 섬마을은 수십만 명의 신병을 양성하는 거대한 천막 도시로 바뀐다. 그 막사 집 지어놓은 거 기억납니까? 막사 훈련병들 집 지은 거. 막사 집 지어놓은 거 봐라. 훈련병들이 훈련받아 들어올 때는 그 한밭집 길 이런 돌들 이거 하나씩 어깨 들어오면 군가 부르면 이게 모서리로 땅이 흐려 또 이게 버런 불면 막 먼지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못살 뻔하고 변장을 재놨거든요. 훈련도 고단하고 먼지도 많이 나니까 못을 퍼가지고 못살 퍼다 하는 거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 가운데 동네가 고르는 거. 그 훈련 나가게 되면은 주먹밥을 김에 싸가지고서 줍니다. 그 주먹밥 맛이 세계에서 제일 간 미식입니다. 전쟁 중 징집된 두 사람도 이곳 제주에서 훈련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떨리는 마음으로 훈련소에 입소했을 청년들. 당시 18, 21였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저 총검술로 가라지 구강 이야 바람띠가 총검술. 어떤 때는 막대 하나 가지고서 야 지금 생각하면은 웃기는 일이지만은 그때 뭐 몽둥이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일선에 가서야 총도 울름해보고 뭐 했는데 3만 어디서 지금 3만 원 되겠는지 온몸이 기억하는 훈련의 시간들. 사진을 보니 전쟁의 기억은 더욱 생생하게 떠오른다. 난 이런 거 보면은 나가 아주 오래 사라졌구나 생각해. 오래 사라졌구나 생각이 들어. 처음은 전투 저기 앞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슴이 두근두근 요동을 쳐요. 정말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 날 며칠 있어가면은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떨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거죠. 제주에서 훈련을 마친 장진종 씨는 3.5.1 고지로 향했다. 그는 빼앗긴 3.5.1 고지를 되찾기 위한 필사의 역습 작전에 참여했다. 총알에 핑핑 날아오는 소리가 들려. 수류탄 같은 건 던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군은 밑에고 가까이 오면 그 위에서 던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비행기로 포로 마구 쏘아다니면서 언제 공격한다 하면은 포부대가 금방 한번 빵 하기 싫어해서 오케이 맞았다 하면 한 34시간 대포 쏘아요. 역습의 시작은 대규모 화력 공세였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와서 그 금방 자꾸 공습을 합니다. 비행기가 오면은 이제 공격 시간이 가까워졌구나. 폭격이 멈춘 뒤 고지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병사들. 은폐물이라는 바위에 있으면은 그쪽들에 공격하면 그래서 동작바로 싹 가서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때 공격해도 상대방은 도치가에서 쏘는 거고 우리는 맨 땅에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고지의 포화 속에서 삶을 잃은 이들 가운데는 아주 어린 소년들도 있었다.
무엇이 이 어린 소년들을 전장에 뛰어들게 했을까? 그때는 진주 함안까지 인민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차군 북면 사람들도 피난을 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해에 있는 사람들도 피난 갈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진해 중학교 학생들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때 학도호국단에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 전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입대를 결정한 207명의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전장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킬 것이냐. 그때는 바락입니다. 그때는 정말 죽음 그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선 지키자. 우리 부모 형제를 우리 강토를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채 아스러진 13명의 어린 소년들. 17살의 학도병이 된 박차생 씨는 오랜만에 마주한 옛 친구의 이름에 그동안 억눌렸던 그리움이 복받쳐 오른다. 이 친구는 우리 동급생이고 근데 죽었어요. 혈서 지원했는데. 혈서 지원까지 해가지고 가서 전사에 다니기 참 믿기지 않아요. 금상여라는 우리 동급생 한 반에 있었어요. 지원을 했는데 신체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불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혈서 지원했어요. 나는 신체 조건이 부족해도 나는 군에 가야 되겠다. 너무 일찍 떠나가 버린 그리운 친구의 이름들.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나지막히 불러본다. 상여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갖고 다니라. 그래서 그때 만나자. 만나서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 다 하면서 내가 겪은 이야기 그때 다 언니한테 다 이야기했지만 상이야 그때 만나자. 체계적인 훈련도 이렇다 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맞았지만 참전자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주목받지 못했던 어린 영웅들의 이야기를 개인이 나서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400여 명의 학도병과 소년병을 만난 이규원 씨. 그는 왜 이런 기록을 하게 됐을까? 이 판넬에서 아버님 여기 51년 6월달 수도사단 향로본 전투에서 1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아버지 때문이었다.
16살에 전장으로 떠난 이경종 씨. 그는 수도사단 소속으로 월비산 전투에 참전했다. 소년병들이 몇천 명이 참전한 걸로 기억을 하지만은 그 어디에도 몇 명이 참전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또 많이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는 어디 하나 기록이 된 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소년병들의 6.25 참전 역사를 찾게 됐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그의 아버진 어린 나이에 전장을 누볐던,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의 참전 기록을 아들과 함께 대신 찾아 나섰다. 결과적으로 인천에 2,400명 소년병들이 참전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 208명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의 하루 일과의 끝은 항상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아버지! 저요, 아버지. 머리 좀 염색했어요, 아버지. 아유, 아버지도 염색 좀 하셔야겠어요. 올해 90의 참전 용사 이경종 씨. 죽은 친구들이 많지만은 일일이 그렇게 보니까 그 기록을 남겨야 되겠더라고. 198명을 찾았어. 찾아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 받고 녹음해서 인천 학생 6.25 참전관 해가지고 거기다 만드는 거야. (14, 15, 16) 이름 위 적힌 숫자는 참전 당시 그들의 나이다. 너무 어렸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더 이상은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록관을 열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보다 더 어린 애들 이런 걸 기억해가지고 나라가 울고 볼 때 어린 학생들이 전쟁터에 가서 많이 희생했구나,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운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은 치열한 백병전을 펼쳤던 보병으로, 쏟아지는 북한군의 대공포 사이를 누비며 적군을 요격한 조종사로, 전투 진지의 지뢰를 매설하며 방어 체계를 구축한 공병으로, 지게를 쥐고 고지 위에 포탄과 보급품을 나른 노무대로 포화 속에 뛰어들었다. 목숨을 건 사투에도 결국 3.5.1 고지는 빼앗겼지만 우리가 이 전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성공해서, 그러니까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서 성공한 전투, 또는 어떤 중요한 지형을 우리가 탈취해서 성공한 전투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 한 채의 땅이라도 좀 덜 뺏기기 위해서 싸웠던 이러한 월비산 3.5.1 고지 전투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벌써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우리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장병들이 그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부분이다. 누군가의 듬직한 아들이자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든든한 아버지였을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 한국 전쟁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었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내 가슴이 벅찰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어. 이렇게 살기 좋은 것을 못 보고 간 분들은 안타깝죠. 여태까지 살아있고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와서 지금은 아주 영전이 살아있어 할 때 좀 어떤 데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전우들이 잘 싸워준 덕으로 제가 지금 현이 있지 않은가. 선배 또는 전우들에게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그리고 내일을 가져다 준 이들을, 치열했던 그날의 전투가 결코 잊혀져선 안 되는 이유다.